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정치 해피 정치. 자, 우리나라 정치를 보니 해피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임용 정치 공부를 하니 해피, 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널 핵심 체크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사회과 교육론도 가르치고 사회문화도 가르치지만 정말 정치는 여러분들 힘드셔요, 그죠? 예. 물론 법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정말 정치도 힘드십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다, 뭘 볼까? 뭐 정부 형태, 선거제도, 또 뭐 국제정치, 뭐 정치 사상과 이데올로기, 뭐 이제 이래저래 해보지만 뭐가 어디에서 나올지, 그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래도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런 것은 그래도 이것만은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게 아니고 이것만은 그래도 알고 가야 조금 그래도 대비를 좀 했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뽑다 보니까 45개를 제가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좀 자세하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이름만 개념, 그러니까 이름만 용어만 제시를 했고, 또 내용을 좀 이렇게 비교적 간략하게 내용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또 그 내용을 함께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당일날 가져가도 되고요. 하루 이틀 전에도 이걸 한번 보면 그래도 조금 내가 다 아는 것들이야 하면서 불안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번부터 45번까지 달려! 달려! 자, 뭐 자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막 오바를 하네요. 달려! 내년에는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 절대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뭐 유튜브에 샘플 강의 이런 거 올라가면은 딱 보고 권 교수 그대로네, 먼저 이런 거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따로 만나서 뭐 안 되면은 뭐 이제 SNS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따로 만나서 정말 우리나라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뭐 스타일 모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이제 이런 거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료로서 이제 동료 교사로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이스턴입니다. 데이비드 이스턴이고요. 자, 뭐 정치하면은 이스턴의 정치를 늘 이야기해 투입 산출 모형이죠.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고, 여기서 권위적이다라는 말은 가치 배분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배분에 영향을 있는 사람들 그 결정에 구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기출에서는요, 권위적 세 글자 쓰게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권위적이다라는 것을 밑줄 치고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보면 방금 읽었던 요 내용을 서술을 해야 되겠죠. 2번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정치 체제를 이제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좋은 것부터. 자, 이때는요, 자, 우리가 제가 앞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홉스 로크 하면서 정치 어떤 관심을 도덕에서부터 자유로 옮겼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덕 이야기 하면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플라톤도 철인 정치잖아요. 1인이, 정말 뛰어난 1인이 다스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1인이 부족하니까 몇 명이 하는 게 귀족이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잘하는 다수. 이렇게 좋은 것부터 안 좋은 것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6개를 그냥 이렇게 막 흩어놔도 6개 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잖아요. 자, 그래서 군주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혼자, 엄청 정말 철인, 정말 성군, 그렇죠? 그 다음에 귀족제. 혼자는 좀 부족하니까 어려서부터 귀족의 자제로 태어났으니까 공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공부도 많이 했던 귀족들이 모여서 귀족제. 그리고 정말 합리적인 시민들, 중우정치 이런 거 막 안 하고 그냥 정말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다수. 그래서 순수한 민주제. 그 다음이 불순한 민주제. 그 다음이 안 좋은 귀족제죠. 과두제입니다. 그리고 그냥 정말 안 좋은 처죽일놈이죠. 처죽일놈. 이게 참주제입니다. 이렇게 6개, 왜 이렇게 6개로 이렇게 줄쳤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자, 이들이 판단한 좋은 정치 척도는 지배자의 합리적, 윤리적 덕목이었습니다. 자, 3번 플라톤과 아리는 윤리를, 도덕을 정치 이상으로 삼았고요.
플라톤이 공동선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철인 정치를 구상하였는 데 비하여 아리는 철인 정치에서 배제된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좀 더 실천 가능한 이상 국가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준법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아리는 정의를 이야기할 때 법을 지키는 게 정의다 그랬습니다. 법입니다. 근데 지금 철인 정치는요, 법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플라톤은 법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에게서 부족한 게 법입니다. 그래서 아리는 법을 강조를 합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죠? 자, 그게 이제 4번에도 또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워낙 중요하고요. 옛날 기출이기는 하지만 뭐 다시 나와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문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아리는 현실적으로 지혜와 덕을 갖춘 자에 의한 통치는 일반적 합의의 원칙, 즉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제약이 된다. 현실적으로 한 명이나 또는 소수가 결정을 했는데 다수가 그거 뭐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찜찜하잖아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에 따라 덕 위주의 귀족정의 원리는 정치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 다수가 하는 민주주의 원리와 혼합되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혜, 귀족적의 지혜, 그리고 민주주의의 합의를 결합시키기 위한 혼합 정체입니다. 폴리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혼합 정체 하면 되고요. 법치와 연결이 됩니다. 자, 소수에 의한 덕과 지혜의 지배가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권력의 비인격화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니네들 우리만큼 공부도 안 했잖아. 다 우리가 알아서 한 건데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귀족 그 개인이 뭐라 그러면은 뭐야 나도 당신보다 더 똑똑해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격화. 그렇죠? 그래서 권력의 비인격화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법입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아가 시민의 덕을 함양하게 일반적인 규율 체계가 요구됨에 따라서 입법은 공화주의 정치 사상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자, 마키아벨리 나와요. 자, 군주론에서 비루투, 그렇죠? 비루투 나옵니다. 비루투와 포르투나 알아야 됩니다. 비루투를 정치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밑에 비루투와 포르투나. 뭐 비루투는 어떤 그 지도력, 그렇죠? 이런 거, 능력 이렇게 봅니다. 자, 그 제시문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비루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 그 위에는 노력과 역량, 신중한 판단력. 그리고 이런 질서는 시민들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요거는 실전 모의고사 8회에 이 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죠. 자, 홉스에서 로크로 가면은 자, 무정부 상태 현실주의 최소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민주주의적 조류의 공동체주의와 관련해 벤자민 바버가 주장하는 강한 민주주의. 스트롱 디마크러시입니다. 말 그대로. 강한 민주주의입니다. 자, 공동체주의예요. 참여입니다. 참여. 결국. 자, 참여적 공동체주의의 정치를 대변하는 강한 민주주의는 정치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해하며 됩니다. 강한 민주주의, 벤자민 바버, 강한 민주주의, 그 정도만 기억해도 돼요. 자, 다음에 토의민주주의 갑니다. 자, 토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도 역시 계속 제가 강조를 했던 게 단순히 집약이 아니라 변환. 그렇죠? 토론, 토의를 통해 가지고 그냥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네요. 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몇 명, 저런 생각 가진 사람 몇 명, 결정 이게 아니라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변환을 중시하는 겁니다. 공론장에서 토론 토의하자라는 겁니다. 자, 9번도 역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옛날 정치학 개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역시 기출입니다. 자, 모든 권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운동 법칙에 따르더라. 1번 권력의 확장 운동, 2번 권력의 집중 운동, 3번 권력의 지속 운동. 내용들 다 알아두세요.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서술형으로 출제하기 안성맞춤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권력의 확장 운동은 권력의 절대화를 초래하며 여기서 권력의 제한이 요청된다. 그래서 권력 분립으로 가야 되겠죠. 권력의 집중 운동은 권력의 과도화를 초래하며 권력의 여기가 권력 분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력의 지속 운동은 권력의 영구화를 초래하면 권력의 변경이 요구되니까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정권 교체가 가능해야 됩니다.
12번에 통치 엘리트 권력론, 그렇죠. 모스카, 파레토 이탈리아 분들이고요. 미헬스는 베버의 친구 독일 분입니다. 자, 엘리트론, 특히나 미헬스는 과두제 철칙이라는 게 있었고요. 파레토는 엘리트 순환론 있죠. 사자형과 여우형이 순환한다 하는 거, 엘리트 순환론, 이렇게 또 순환적 엘리트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권력 엘리트는 파워 엘리트 쪽에서는 밀스의 지휘 방법에 따라서 또 헌터의 명성 방법에 따라서 그냥 구경은 한다. 그런 게 있더라 정도. 국가의 구성 요소, 국민형 투주권 정부, 국가의 기원에 관한 학설 이런 것, 국가의 종류 이런 것. 자, 지금 14, 15, 16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도 뭐 알고는 있지 않은 거고요. 기출이기도 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17번이죠. 단일 국가, 연방 국가, 국가 연합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런 거는 장단점 알아야 돼요. 단일 국가의 장단점, 그렇죠? 연방 국가의 장단점. 국가 연합은 사실은 뭐 오늘날 굳이 그 예를 찾자면은 유럽 연합 정도이고, 사실 국가 연합은 그렇게 중시되지 않으면 나머지 둘은요 그 특징과 장단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국민 투표, 국민 발의 또는 국민 소환. 국민 소환은 국민 파면이라고도 하고요. 이것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국민 투표는 우리나라 꼭 물어보죠.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는 국민투표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할 수 있잖아요. 72조의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130조의 헌법 개정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우리나라는 국민투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국민 발의는 없고요. 입법청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국민 소환은 없지만 주민 소환은 있죠. 자, 주민투표 있습니다. 자, 전자민주주의 특징과 역시 장점, 단점 너무 내용이 많고요. 이것도 뭐 그냥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문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 사회의 이소노미아와 이세고리아는요, 권한상 교수가 한번 슬쩍 들이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이소노미아와 이세고리아를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보다 더 이전에 제 이론 강의 듣지 않았는데도 알고 있었다. 대단한 분이에요. 자, 봅니다. 아테네 사회 이소노미아, 근대적인 언어로는 법 앞의 평등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시민들이 부, 권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원리이고요. 이세고리아는 이소노미아의 개념이 함축하는 것처럼 아테네의 시민들이 법의 집행 대상 내지는 수신자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 더해서 그 법의 제정과 집행 과정에도 평등하게 참여했다는 점. 적어도 이 관점에서 보면 근대적 의미 법치보다는 더 적극적인 민주적인 법치 혹은 정치적 평등을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정치적 평등을 집약하는 개념이고,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의 평등. 자, 법 앞의 평등의 이소노미아, 공적 공간에서의 발언의 평등 이세고리아. 왜냐하면 기출에 사회문화로 하면 아비투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키아벨리도 비루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용어 이런 것들도 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한번 들이대 봤습니다. 자, 22번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죠. 슈페트와 다운스입니다. 조셉 슈페트, 그렇죠. 앤서니 다운스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그렇죠. 기업이 만든 물건을 소비자들이 사듯이 이 정당,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고 표를 준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정당, 정치인들은 그 표를 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경제학적 접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투표 역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대통령제의 운영상의 특징, 임기의 고정성입니다. 임기가 우리나라는 5년이고요. 미국은 4년이고요. 임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지지율이 떨어져도 특별한 어떤 탄핵이라든지 다른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물러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르는 역시 장점과 단점. 이원적 정통성입니다. 대통령도 국민들이 따로 선출을 하고 의회 의원들도 따로 선출을 합니다. 이원적 정통성이지요. 역시나 거기에 따르는 장점과 단점. 보통 제가 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또 맥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직책 간의 갈등.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요, 대통령이기도 하고 동시에 국가 원수이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야기 안 하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형태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내각제에서 사르토리는 이제 정당도 구분을 했는데, 그건 뒤에 가서 확인하고요. 사르토리는 내각제 유형을 내각과 의회 간의 관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내각 우위형, 의회 우위형, 정당 우위형,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원 정부제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동거 정부가 형성될 수 있다. 동거 정부가 성립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나 의원 내각제에서는 동거정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뭐 단점정부, 분점정부라는 말도 대통령제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이원정부제에서는 단점정부, 분점정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소야대가 분점정부이고요. 여대야소가 단점정부이잖아요. 의원 내각제는 연립내각, 연립정부가 구성될지언정 뭐 단점정부, 분점정부라는 용어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거 알아두고요. 동거정부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때 동거정부이고요. 이거는 분점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 요거는 사실은 수능에서는 뭐 출제가 되지만 우리 임용에서는 사실 임용은 흔히 말해서 정치학 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 국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임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형태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것은 좀 그래요. 그런데 기출에 어쩌다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아예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의원 내각제와 결국에는 대통령제의 어떤 특징으로 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 27번 갈게요. 듀베르제입니다. 자, 정당의 수를 그냥 단순하게 정당의 수만 가지고, 그렇죠? 하나다 일당제, 두 개다 양당제, 셋 이상이다 다당제 이렇게 갑니다. 양당제에서 중요한 것은요, 딱 진짜 정당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주요 정당이 두 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르토리는 야, 정당의 수만 가지고 구분하는 게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양당제도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다당제도 이래저래 다른데 어떻게 단순하게 정당의 수만 가지고 구분하는 게 좀 그렇지 않니? 이래가지고 자, 정당의 수하고요, 또 어떤 이념적인 이런 거, 이데올로기 이런 것까지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크게는 둘로 경쟁적 정당 체계와 비경쟁적 정당 체계로 구분을 하고, 경쟁적 정당 체계는 일당 우위제. 일당 우위제는 이제 일본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당 우위제라는 자민당만이 이야기를 하고요. 양당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면 온건 다당제는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 분극적 다당제도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 그러니까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되겠죠. 자, 온건 다당제는 구심적인 정치 형태, 구심적 정치 형태, 정치 활동을 한다, 정당들이. 이에 비해서 분극적, 그렇죠, 단절적, 분극적 다당제에서는 원심적인 어떤 정치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 비경쟁적 정당 체계는 패권 정당제와 일당제, 패권 정당제는 이제 멕시코의 예를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일당제는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냥 북한 할게요. 뭐. 저는 뭐 어이가 없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 놀고 있네. 제가 뭐 반중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반중 반부가 아니고요. 그냥 거짓말을 하잖아요. 다 일당 독재하는데 무슨. 자, 대표 결정 방식에는 단순 다수제, 절대 다수제, 비례 대표제가 있습니다. 단순 다수제는 상대 다수제라고도 하고요. 비교 다수제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절대 다수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과반수이지만 말 그대로 절대적인 기준을 넘어가는 거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60%를 넘어야 당선이다, 또는 40%를 넘어야 당선이다,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만들어주는 방법의 대표적인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결선투표제는 투표를 2번 해야 돼요. 선호투표제는 1번만 하면 됩니다. 자, 그 차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례대표제, 그렇죠? 그 다음에 선거 4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대비가 되는 게 보통에 대해서는 차등선, 아니죠. 제한 선거가 되고요. 평등 선거가 불평등 선거 또는 차등 선거가 됩니다. 직접 선거는 간접 선거가 되고요. 비밀 선거는 공개 투표가 공개 선거가 되겠죠. 선거구 소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1명 뽑는 소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는 2인 이상입니다. 중선거구제는 2인에서 5인, 대선거구제는 6인 이상,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구분은 의미 없고요. 그냥 중대 선거구제 하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냥 연동형도 아니고 또 준연동형입니다. 병립형하고 연동형하고를 또 섞어요. 자, 그래서 준연동형이고요. 그냥 그러려니 정도만 하면 돼. 이거 자세하게, 특히나 앞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거 막 이거 계산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이 정당이 몇 석을 가져갔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마세요. 자, 왜냐? 그거를 임용시험에서 물어보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학교를 갔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손글씨로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뭐 화살표 뭐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 또 그거를 설명해 놓은 분명히 어떤 동영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주면 돼요. 링크 걸어 주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표시한 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주거나. 예.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의회 구성 형태의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고요. 역시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원제이고요. 뭐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뭐 다 양원제이죠. 자, 정치 발전에서 이제 세뮤얼 헌팅턴이 있습니다. 기출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도화입니다. 제도화를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그 안에도 네 가지가 나오죠. 적응성, 복합성, 자율성, 일관성. 이런 것들도 알아두자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치 발전하면은 루시안 파이 나옵니다. 파이. 자, 세 번째 줄에 루시안 파이는 이것을 발전 증후군, 디벨로프먼트 신드롬. 자, 시프트미죠. 자, 발전 증후군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평등, 분화, 그렇죠? 능력, 그렇죠? 그 세 가지 앞에 밑에 있는 쭉 내용들 알아두세요. 자, 36번 정치문화입니다. 알몬드와 버바, 그 유명한 향리형, 신민형, 참여형 하는 거 있죠? 네 가지 기준이, 그렇죠? 네 가지 기준이 투입입니다. 투입. 자, 투입이라든지, 자, 그것은, 자, 39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정치체계 일반, 투입 과정, 산출 과정, 정치 행위라든지 자기, 요걸 가지고 이제 내수로 구분한 거. 자, 36번, 39번이고요. 36번에서는 시민문화 네 글자 꼭 알아두세요. 시민문화. 이들이 펴낸 뭐 보고서랄까요? 책입니다.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고유명사로 봐야 돼요. 그냥 시민들이 항의하는 문장이 보통 명사가 아니고 알몬드와 버바가 그러면 어떤 정치 문화가 바람직한 정치 문화냐 하면서 제시한 게, 대안으로 제시한 게 시민문화입니다. 뭐 책이라고 봐도 돼요. 자, 자료 좀.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론과 종속론입니다. 자, 근대화론은 현대화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 지구상은 주변부와 중심부로 되어 있고요. 주변부는 저발전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속관계를 단절하고 자생적 발전, 주체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주로 중남미, 미국이라고 하는 중심부 밑에서, 그렇죠? 열심히 그냥 나름대로 하는데 왠지 좀 이상하다 하는 그 중남미 쪽에서 좀 먹혔던 이론이고, 지금은 이런 이론은 이제 없습니다. 옛날에 이거는 다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이제 종속론입니다. 종속론, 종속이론이고요. 근대화론은 서구화가 곧 근대화다라고 보는 거죠. 서구화, 미국화, 서구화. 그냥 그거 따라하면, 내부에 있는 것을 버리고 미국 따라하면, 서구를 따라하면 근대화가 된다라고 했던 그겁니다. 자, 로버트 다할이죠. 로버트 다할. 제가 항상 그 장수하셨다 할 때 로버트 다할이잖아요. 다원주의. 그렇죠? 폴리아키. 자, 로버트 다할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를 논했는데요. 특히 다할은 높은 수준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은 패권적 또는 권위주의적인 정권보다는, 자, 패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두정치 체제, 폴리아키. 그래서 이 폴리아키도 그냥 이 원어의 발음 그대로 폴리아키를 알아두세요. 마키아벨리 비루투처럼 폴리아키를 알아두고요. 그냥 다두 정치 체제로 뭐 써도 되겠고 폴리아키로 써도 되겠습니다. 경쟁적 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필요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39번 패스하고요. 40번 정치적 무관심, 라스웰의 정치적 무관심. 그렇죠. 탈정치적 무관심, 무정치적 무관심, 반정치적 무관심. 이것도 옛날 초창기 문제 때, 그러니까 우리 출제위원들이 별 노력하지 않고 심지어 그분들조차도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깊이와 넓이로 이 출제해야 될지 모를 그때 요거 서술형 정말 서술형 엄청 많은 글자로 쓰게 하는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출 아니까 뭐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막 써야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알아놔야 됩니다. 자, 모겐소입니다. 모겐소는 현실주의가 되고요. 자, 42번에 월츠, 신현실주의죠. 그래서 신현실주의 또는 구조적 현실주의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43번에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뭐 옛날에 이상주의 그러다가 이상주의가 하도 비판을 받잖아요. 이상적이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현 불가능하다, 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아니다, 안 되겠다. 이상주의라는 말은 안 하고 이제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유주의를 이야기하고요. 그 자유주의가 뭔 소리야 하면서 신현실주의가 등장을 하고요. 신현실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41번부터 44번까지는 이제 현실주의, 그죠? 그리고 신현실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45번은 이제 보너스로 민주평화론, 칸트입니다. 칸트 영구평화론. 그리고 칸트 영구평화론을 계승한 것이 뉴 칸트. 거기 보면 이제 신칸트주의자들 있죠. 네오 칸티스트. 자, 민주평화론입니다. 민주평화론 출제 가능성 당연히 높죠. 자,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칸트의 그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영구평화 한번 해볼 수 있다.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국가가 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전쟁 안 일어나겠네요. 칸트의 그 어떻게 보면 이상이 그냥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니었네요. 그래서 칸트를 이어받았다, 계승했다라는 게 민주평화론입니다. 자, 이상으로 파이널 핵심 체크. 자, 정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에서만 나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사실 뭐 어떤 선생님, 어떤 교수님이 뭐 여기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정치는 워낙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학 개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정치학 개론의 내용이 그렇죠. 뭐 사상도 그렇고 비교 정치라든지 국제 정치라든지 또 뭐 어떤 그 정치 과정에서 또 많은 내용들, 뭐 선거 뭐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요것만큼은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서술형 쓸 때 너무 겁먹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그냥 어떻게 쥐어 짜다 보면 그 앞뒤에 있는 그 문장들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 뭐 초성이든 이런 거, 종성이든 이런 거에서도 뭔가 힌트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 수 있고요. 굳이 제가 이렇게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떠든 것도 저를 떠올리시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강의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든 아니면은 뭐 뒷부분만 들었든 그러니까 저를 떠올리시면 제 이 특유의 이 억양이라든지 액센트라든지 이런 제스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뭔가 그때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짧지 않아요.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말고요. 큰 별짓 다 하세요. 예. 하다 보면 기도도 막 해도 되고요. 막 하다 보면 무언가가 아니면 혹시나 창밖이 보이면 창에 구름을 보든지, 그죠? 그러니까 뭘 하든 비행기 그죠? 경제학자 로스트 경제발전 5단계 법칙 비행기 여정에 따라서 근대화 이론, 현대화 이론, 그거 비판하는 정소 이론, 중심부, 주변부, 그죠? 또 월러스타인의 세계 체제 이론. 중심부, 주변부, 반주변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일찍부터 그냥 탁 닫아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어이가 없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번 하루 시험 보는데 무슨 짓을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꼭 다 맞으시고요. 자, 저한테 문자. 제가 거기 왜 제 번호를 왜 거기다 했겠어요? 그죠? 합격했어요. 권한상 교수 덕분이 아니어도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할 때 제가 잘나서 합격했어요 이거보다는 교수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이게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품위 있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덕분입니다. 덕분에 건물을 샀어요. 덕분에 합격했어요. 이게 자기 자랑이지요. 뭐 덕분이라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그냥 말만 하잖아요. 자, 아무튼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